자, 여기서 이걸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SF 소설이라고 하는 게 사이언스 픽션인데, 좀 범위는 그냥 기술을 테마로 많이 쓴다, 이겁니다. 그냥 기술을 테마로 많이 쓴다. 그런데 우리 그 농경혁명도 기술 많이 들어간 문화인데, 아니, 농업혁명 이런 것도. 그건 왜 이게, 기술이죠. 기술이 반성적으로 사고될 때, 이렇게 하고 그 기술 문제를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포함해서 해보면 빅터는 프랑켄슈타인은 뭘 잘못했을까요? 굳이 죄가 있다면 기술을 이 사람이 기술을 만드는 거 보고 지영 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굳이 죄가 있다면 프랑켄슈타인의 죄는 인류학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농경 이후에 품종 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생사를 뒤집은 거잖아요. 네, 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원래 신의 영역인데 그걸 침범한 것에 대한 결과 그래서 결국에 일종의 낳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자기 빅터의 가장 비슷한 인물들인 가족 네, 그리고 가장 교류를 많이 했던 그 가족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보통의 복수극인데 네, 이건 가족을 먼저 네, 네,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더 괴롭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괴물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슬픔은 외로움이었는데 이 빅터라는 사람을 외롭게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란 사람 괴물이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네. 네네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왜 왜 유리멘탈일까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이니까. 네, 그리고 가장 초기에 보통 2살까지 자기를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만 네, 존재하면 사람이 산다는 그 하와이의 그 심리학 그 실제 결과물도 있잖아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초기에 애정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멘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랑 똑같은 결과를 주려고 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빅터의 초반에 그 장면 잘 보면 일단 알고 보자. 그러니까 그 미지를 향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월턴도 그렇고 이러한 식의 알매 추구는 이바니일치를 공부를 우리가 한 그거의 토대를 보면 그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 기억나시죠? 그 우주비행사. 일단 가고 본 거잖아요. 아니 왜 일단 가고 봐? 왜 자꾸 모르는데 가려고 해? 신의 뜻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말씀해 주신 걸 잘 살기도 바빠야지. 왜 내가 모르는 걸 알려고 이 욕망 자체가 되게 이제 굳이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장면이 빅터가 일단 알고 봐 일단 알고 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 그게 자기 같은 걸 낳고 자기 같은 걸 낳고 자기가 그러니까 미지가 결국 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영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낳고 나는 게 결국은 모르는 건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원래였던 나 이렇게 되는 거의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고 굳이 죄가 있다면 네가 하려는 것이 무엇을 하려는 것이지에 대한 그걸 미지로 둔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걸 미지로 두는 거를. 그러니까 굳이 이제 또 말을 지어보자면 그게 지금 모든 일의 발단이 거기에 왔다면 그런데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괴물도 그 회로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 회로. 일단 배우고 봐. 일단은 가족을 만들고 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 내가 아는 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거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 가진 이 전체는 미지가 결국은 아무리 미지가 결국 자기 욕망 자기일 뿐이라는 거를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확인해주고 요 구조가 지금 죄기 때문에 니네는 벌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그래도 알면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알매 차, 이 작품이 마지막에도 소설이라는 결과물을 낳아뒀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고 되게 이렇게 지식에 대한 열망이 이 작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장면 중에 인상적인 거 금남쌤은 어떠셨습니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저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의 작용이 저는 인간이 막 추구하잖아요. 대단히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데 감당 못하는 힘에 대해서는 너무나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이게 또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 그 낳았던 괴물에 대한 힘을 파악하잖아요. 그 시간이 네네.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걸 대항하기 위한 내 힘을 또 발휘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과정이 또 생기는, 처음에는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쫓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기술을 만들고 그거에서 두려워하는 좋네요, 좋네요. 단계, 그리고 네네.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또 정복하고 또 다른 더 큰 힘을 낳는 이런 반복된 구조들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뭐 인간이 낳았던 거지만 엄청난 크기, 그리고 네네네. 그 뭐 이렇게 힘, 크기가 가져오는 힘, 그리고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던 뭐 이렇게 북극을 향해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괴물이 낮보다는 밤,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 그리고 인간이 먹지 않는 것들로서도 살 수 있는, 인간하고 대립하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이 취약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이 먹는 걸 괴물이 더 먹고 인간이 뭐 더 잘하는 곳에서 괴물이 더 편안하게 느낀다면 이 경쟁의 구도일 텐데, 이 경쟁의 구도 바깥에 어떤 미지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과학은, 기술은. 그래서 우리가 낯선 것을 볼 때는 나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구도를 이렇게 같이 쓰신 것도 좋은 것 같고, 괴물을 그릴 때 되게 동시대에, 일단 이게 이제 무에서 딱 튀어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약간 창조와 창조물이 이렇게 막 뒤섞이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요 앞부분에 어떤 소설이 막 나오냐면은, 그 모래사나 이런 소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프만 이야기. 이게 그 호두깎이 인형의 모티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 인형 같은 거 막 나오는 그러한 소설이 막 쓰여집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 복제의 테마를 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지금 금남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복제이지만 그 복제된 것이 나의 힘을 이렇게 능가해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게 영화에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조인간이 인간보다 더 선하고 윤리적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 두려움, 요거를 같이 이렇게 자기가 낳은 것과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인상적이고 마지막에 이 소설 끝에 갑자기 빅터하고 얘들이 다 인류를 위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막 그래서 또 전 달에 간 그분 또 생각나고 그러는데 참 인류 좋아한다. 아무튼 막 이러고 인류 너무 저는 또 뜬금이 없고 뭐 이러긴 했는데 인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맞선다는 이 구도 자체도 너무 관념적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과제며 우리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생각이 더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책을 넘어서서 생각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또 천천히 해볼까요? 모나 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그 생명체가 계속 자기에 대한 그 의무를 해 달라고 자기 만들어 냈으니까, 아니 창조주가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진짜 네.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에도 우리 만약에 글을 쓴다면 글쓴이와 어떤 작품, 그다음에 이 과학자와 이 물건, 그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 어떻게, 그럼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며 그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런 책임을 그래 그러면 독자가 1차적으로는 가족이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야, 아빠가 잘못했구만. 애가 못생기다고 이럴 일인가?
이런 식으로 조기에 못생긴 애들은 성형외과에 가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이제 1차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죠. 요게 문법이 만들어지는 게 당시 시대를 반영했다라고 해석을 안 해야 요거 자체가 메시지죠,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더 잘하라는 얘기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이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모티프는 성장 소설의 모티프죠. 괴물이 배운다를 그 박스 제일 가운데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그 박스 안에 또 배우는 자가 있잖아요. 교실 모티프 쓰는 겁니다. 교실 모티프. 교실 모티프인데 전체는 집안에서 배우게 지금 되어 있고 내가 아는 거에서 배우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교도 네가 아는 그 바닥이고 이런 교육 모델 자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소설이 이제 여러 가지 층위를 간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다현 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인상 깊었던 장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프랑켄슈타인한테 괴물이 나는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인상 네. 깊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내 창조주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이렇게 네. 괴물이 얘기를 하니까 좀 그게 이상했었는데 그 모습하고 그 뭐죠? 맨 처음에 연금술사 나오잖아요. 네. 연금술사가 나오고 과학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연금술사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고 과학자는 되게 자그마한 것을 보지만 그 꿈이었고 라는 그 대척점에서 있어서는 그 두 사람도 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러네요. 그러네. 네, 그리고 그 노예와 그 주인, 창조주지만 노예가 된 그 둘도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대라는 점에 내가 나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대라는 점에서 좀 타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네. 터키인도 떠올랐는데 그 사람도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타자네. 네, 약간 잘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긍정적인 타자인 것 키였어요, 같은 그분은. 네, 그 네, 터키 아버지는 네, 그 유일한 배신자지 않습니까? 네. 아, 아니네요. 프랑켄슈타인도 배신자니까 그것도 같은 건가? 네, 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좀 서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냥 타자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네요, 것 같아요. 좋네요. 그 되게 좋고, 그다음 이 앞부분 요거가 더 생각해야 될 거네. 처음에 연금술 되게 많이 나오고, 두 개의 과학이 있었다. 요런 거고. 그런데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이 후자에 치우친 거고, 월터는 후자의 세계, 그러니까 두 개의 과학, 요 모티프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남생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 마지막에 다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가 창조주지만 주인이고 네가 노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책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배경이 저한테 먼저 들어와서 계속 러다이트 운동이었구나. 이거는 그게 설정이구나. 그걸 어떻게 이제 변형될까.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동생이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죽었을 때도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 약자들의 희생들이 그냥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괴물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우리가 그 루이스 멈포드에서 인간의 손에서 도구가 이어졌을 때 하고 거대 기계로서의 도구가 만들어졌을 때 하고 그, 그 도구가 더 이상 도구가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술과 도구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주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기계의 명령에 의해서 막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때부터 예고된 거를 이분은 보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사회적 약자가 되려면 많은 소설 안에서 장치를 부자의 훌륭한 남편의 그런데 그 씬에서는 약자로 가져가기 어렵지만 그 기계 이미지랑 같이 보면 또 이렇게 이게 풀리겠죠. 이런 단계를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게 인상적이고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중간에 까먹었는데 괴물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되게 중장비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중장비 이미지를. 그런데 우리 그냥 요새 SF 영화에 듀는 중장비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 선생님들 보시면 되게 중장비 이미지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그 블레이드 러너랑은 다르죠. 이렇게 가볍고 막 이렇게 변신 가능하고 기동성이 좋고 날렵하고 매끈한 기계 이미지가 아니라 거칠고 둔하고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큰 사이즈가 기술이라든지 그러면 그 가드너 모델이 아니라 가드너가 아니라 다시 공장 모델인가 이렇게 갈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게 네네. 그게 기계나 기술이 익혀지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이게 SF 네네네. 기계 소설이라 그러는데 막상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읽으려고 딱 책을 덮었는데 너무나 격렬한 그 감각이라든가 감정을 많이 건드려놔가지고 네네. 아까 프랑켄슈타인 아니 그 괴물이 너는 나의 노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는 것도 인간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간의 감각은 우리의 공조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의 흉측한 외모에 끌리는 그 인간의 그런 혐오감이라든가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했고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빅토르가 인간은 얼마나 우월한 감수성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는가 막 그런 한탄한 장면이라든가 정말 뭐 복수, 감정, 비탄스럽다, 고뇌 막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네네. 이거는 기술 소설을 읽기 어렵다. 기술 소설 읽기를 이게 너무 이게 기술 소설이라 하면 물론 북극이나 빙하나 차가움이나 그렇게 대비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이 격정적인 심리 소설처럼 네네. 네. 그렇게 왜 읽기를 그랬나? 하고 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딱 들면 이 안에 다 풀고 제인 오스틴의 뭐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도 감정을 때려붓는 소설을 많이 쓴다면서요. 이게 동시대입니다. 얘는 그냥 기술 얘기 하나 없이 그냥 뭐 자기 집 응접실에서 벌어지는 소설을 주로 다룬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이제 작가가 교육 배경이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인 오스틴한테도 기계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기계 이미지는 뭐냐? 뭐 무차별적인 생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 자체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프랑켄슈타인에 따르면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것이 기계적 사유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가 지금 그 집합을 만들 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계열이 같다 이걸 이제 묶어갈 수가 있고 그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 그 소설의 효시죠, 효시. 그 소설이 딱 나왔을 때 막 사랑의 주체를 못 해가지고 자폭하는 소설입니다. 그 곤충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념을 못 이기는 게 이제 소설 안에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메리 셀리가 많은 그 모티프들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그러면 혜영쌤 어떠십니까? 오늘을 마무리하며 아니면 새로 시작하며 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얘가 어디부터 잘못돼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약간 네, 짜증과 이 걱정이 지는데 지금 하나씩 속상하시구나 지금. 네. 어디부터 잘못돼서 이런 길을 걸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아무리 혐오스럽다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이만큼의 증오를 품을 수도 있는 건가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기기도 했는데 네,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자기 부정이 걸려 있다라는 거를 이 소설이 전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없는 수단이 자기 부정의 해로랑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병치해 가지고 그렇다. 이거는 그리고 근대 사회라는 게 다 자기를 혐오하게 지금 설계돼 있다. 여기 이제 되게 끔찍한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필 쌤 어떠십니까?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경고야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있는 뭔가 가치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늘 다시 생각해 본 거는 책을 읽고 이게 책을 찢어가지고 그 레고 진짜 바구니에 담아서 네네. 일단 흔들흔들. 꾸며서 다시 재조립을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한번 너무 하는 좋네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1984도 마찬가지로 이게 딱 갇히니까 계속 이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 좀 필요한 것 같다. 진진쌤 어떠셨습니까? 괴물을 사랑하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책 읽으려면은 진짜 책 하나 가지고 한 달을 같이 그럼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깨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한번 여기 이 세계에 들어가면 늪이어가지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많은 의미를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구원받는다. 이제 이 책을 더 확장시키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수정쌤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 책을 뭐 기계론 기술적 이렇게 읽는 것보다 감각과 정서 중심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인간의 감각과 정서가 얼마나 편견이 가득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찼는지, 그 프랑켄슈타인과 괴물과의 관계도 약간 부모 자식 간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닮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고 버리는 부모가 지금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있었지 않을까 이런 그럼요. 생각을 아,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둘은 서로 이렇게 애증 관계로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약간 그 집 나간 사춘기 애들처럼 선생님의 글이 또 잠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셨다던데 집을. 예, 괴물이 만약에 자신을 닮아서 예쁘고 똑똑했다면 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 사랑해줬을 것 같은데. 그 아름답고 추함에 갇힌 그 편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모든 게. 네네. 네, 편견.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지금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 그러니까 미모에 빠져가지고 호적되는 소설이 또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자기 거울 보고, 거울 안에 자기를 주고 자기는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울이 늙을 때 나는 젊고, 이 약간 그 자기 복제, 자기가 자기를 계속 보려고 하는 이게 자의식 테마인데, 요것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다 나같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강박, 이게 편집증이죠, 편집증. 이러면 그러니까 이 작품은 프랑스인이 정신분석적으로 많이 읽히기도 할 것 같아요. 막 눌려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이게 재미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최명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을 이제 영화로는 봤는데 오래전이라서 잘 스토리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막 가족 죽이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장면이었으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뭐 막 전기불 번쩍거리고 뭐 전선이 연결되고 막 기계가 그 조립된 인조인간이 살아나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 스토리려니 하고 읽었는데 그리고 살인 장면 나온 다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걔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봤어요. 저는 정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얘기해요. 그럴 리는 없어. 아니 다 죽고 없는데 그럴 리는 울지 없어. 말고 얘기해봐요. 네. 마음속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살인범은 아주 교활한 인간이다. 아니 그러고 보다가 세상에 뭐 여기서 괴물이라면 괴물 그 생명체 새로 탄생한 생명체가 살인까지 하는 걸 보고서 좀 이런 스토리 이야기인가 하고 너무 좀 충격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책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거는 창조하는 자와 그 만들어진 자와의 대립인데 저는 그냥 문득 든 의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순진하게 처음에 그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피조물은 자기가 딱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랑켄슈타인한테 저 얼굴 좀 고쳐주세요. 너무 몸이 커가지고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으면 키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프랑켄슈타인이 그 좀 얼굴도 손봐주고 좀 인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사랑스럽고 좀 뭐 코믹하고 귀여운 얼굴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선생님들이 자꾸 자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갖다 붙이기인데 제가 갖다 붙이는 바로는 그 프랑켄슈타인은 자연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만든 괴물은 인공이잖아요. 인공.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함에 있어서 계속 프랑켄슈타인 쪽은 자연을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쪽에 그러니까 빅터 쪽에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면 이쪽은 추함이잖아요. 그런 대비 그리고 가족을 그러니까 빅터 쪽의 가족을 강조해주면 이 괴물은 어떤 유기체적으로 자기 복제를 못하잖아요. 재생산이 안 되고 뭐 DNA의 대물림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강한 대립을 줌으로써 이 빅터가 만든 이 괴물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결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결핍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좋네요. 이 지적인 존재가 나는 얼굴을 고치고 키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존재론적인 결핍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적이면서 이성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론적인 결핍을 느꼈을 때 오는 감정적인 혼란을 느낄 때 그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책에서는 살인으로 그리고 자기를 만드는 창조주를 자기가 거의 대등한 그 돈가, 그러니까 가족도 없애버리고 친구도 없애버리는 돈가로 만들면서 그냥 공멸이죠, 공멸. 공멸하는 그런 식의 해결인데 이것을 미루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로 보자면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그 어마어마한 AI를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고 그것도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인공 피부가 거의 인간의 피부와 구별 안 되는 피부를 장착한 어떤 로봇들이 이런 존재론적인 결핍까지 사유할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존재론적인 결핍을 자기를 만들어준 인간과 관계 맺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멀지 않은 미래라고 봅니다. 저는 뭐 약 3, 40년, 50년 이내에 이런 어마어마한 갈등 구조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글로 썼지만 클라라와 태양 같은 책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인데 아마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항상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뭐 아렌트도 얘기하지만 공론 영역에서 그 탁월한 어떤 경쟁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지만 이런 갈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미리 그런 그 고민들이 많이 선행해서 많은 그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 테마는 지금 나오는 SF 영화가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생각을 계속 가져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쌤 어떠셨어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쩜 그렇게 쉽게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책에서 나온 말로는 펠릭스 가족한테서 배운 수업 그러니까 자기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전혀 반대의 것이 날아오고 그리고 나는 아이를 구했는데 총알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수업하고 그리고 인간의 호전적인 법 때문에 자기가 악행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인간의 거울 같다는 걸 네.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쪽 가까이 가면은 막 그러잖아요. 모든 인류가 내게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만 왜 나만 범죄자냐. 되게 예, 많이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에는 서로 자결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런 메시지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진짜 대체 뭘까요? 도덕성이랑 왜 굳이? 네네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쓰는 어휘가 지금 되게 관념적인 어휘가 많다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테마가 이 작가에게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근데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라고 메리 셀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되게 감정적이더라고요. 영감 받아서 훅 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훅 쓴 소설이
이렇게 짜놨는데 이거는 훅 썼다는 거는 제가 아무리 이거 그냥 하는 말이고 이 또 어렵다고 같은 말이 훅 썼다. 그리고 연주쌤 어떠셨습니까? 저 사실 뭘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괴물이 모르겠어요. 이 식을 지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아했어요. 진화한다는 게. 그리고 아니 처음에는 뭐 숲에서 따뜻한 거 먹을 것만 있으면 잠자리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됐는데 뭔가 막 더 욕망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왜 사랑을 갈구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그거를 너무 네. 전제로 왜 깔고 가서 괴물을 그냥 저는 그 설정이 너무 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우리 쟤도 윤현주님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지? 갑자기 네, 괴물을 혼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네, 지영쌤은 이제 괴물을 격려하시고 연주쌤은 난 네가 이해가 안 가. 막 이러고 지금 내 앞에 놓고 저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물 조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저는 요즘 AI를 생각을 하면 뭔가 계속 러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한테 입력을 네네. 시켜줘야지 그거에 따라서 물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더 발전을 하지만 얘는 그냥 태어나게만 해줬는데 막 하여튼 스스로 진화하는 것도 그랬고 아니 뭘 만들면 조그맣게 만들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2m 40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지금 쌤이 만들었어요? 계속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놓고 넌 왜 이렇게 커가지고 말 지금 이게 왜 못생기다고 야단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 거야? 하여튼 괴물의 설정이 좀 덩치는 크지만 정신은 유리멘탈이고 네. 하여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풀쌤처럼 이건 너무 감정의 얘기였어요. 네. 전 사실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리멘탈이고 또 이건 뭐 가족을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막 계속 주장을 하는 것 네네네. 같고 약간 그런 가족 중심주의의 그 탄생의 시대와 맞물려서 그렇게 작성된 소설이냐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작품이 1818년 뭐 그거 진짜 이게 뭐 정조 때예요? 뭐 어쨌든 글쎄 옛날 때 옛날입니다. 옛날. 그때의 소설이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왜 이렇게 가족 얘기를 얘는 또 이렇게 많이 하나? 그 당시에도 다른 접근에서 너무 이게 지금 뜬금없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라는 이런 것이 좀 새로워서 주목을 받았고, 우린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보나쌤, 네, 마지막 질문을, 네. 질문 선생님들 지금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왜 유리멘탈일까?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고 네네.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면 저희 생각에는 이게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좀 더 이제 멘탈이 강화되고 네, 현자가 단단해질 돼야 거라고.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자가 되고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 유리멘탈일까? 이렇게 끝까지 이 생각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이거가 큰 진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은 지금 그 피조물도 사실은 그 아름다운 것을 부분을 떼다가 아름다운 것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서 되게 막 거대해지고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인제 자기는 쪼끔 왜소하다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가 못 가진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막상 만들어 내놓으니 이게 너무 이제 그 생각보다 자기의 피조물이지만 추한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창조주가 있어야지 되게 닮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피조물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도 같이 네.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약간 비슷한 거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막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다 네네. 보면 네 그래서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정말 가족 막 연인 뭐 부모님 모든 가족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되게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을 되게 다 결국은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긍정
좀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시대랑 연관해 보면 그거에 연관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마지막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멘탈인 이것은 이게 감정이 특화된 소설이고 감정 중에서도 억울함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그 감정의 파노라마가 뭐 어마어마하대요, 이 스펙트럼이. 근데 이거는 특히 억울함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잘 맞다. 억울쟁이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그걸 선취했다. 그런데 왜 억울함이 특화되어 있냐라면 거기 어떤 생각 방식,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이 생각 방식 자체가 낳은 그 억울함,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타자가 없이 그 억울함을 결국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보나쌤 지금 얘기하니까 이 작품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 여성인데 낳는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 출산의 장면 되게 혐오하잖아요. 근데 자연성이라는 게 그 생명인데 그게 출산의 장면을 혐오한다는 거는 이 자연이 되게 관념화되어 있고 그 생기로운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그거랑 결부한 자연관, 요까지를 더 말씀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프랑켄슈타인 마누라 만들 때 계속 그 역겨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자연의 한 존재인 프랑켄슈타인이 자기를 부정하는 장면의 끝판왕으로 괴물을 죽이는 장면보다 자기가 낳고 있는 장면의 부정을 더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